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지난주차 복습입니다. 지난주차 복습. 자, 이거 5주차라고 그래야 되는데, 부동산 투자와 지렛대 효과, 그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동산 투자와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 것, 우리 자기 자본만 사용해서 투자할 때보다는 부채를 사용하여 투자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욱 증가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렛대 효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렛대 효과 구분은 정의 지렛대 효과가 있고 부의 지렛대 효과가 있고 영의 지렛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과 달라질 변동 가능성인데, 사실 달라졌을 때 기대 수익률보다 실현 수익률이 높아지는 걸 말하는 건 아니고 실현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것을 주로 위험이라고 말한다는 것 알아두시고,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있고 수익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기대 수익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을 이야기하면서 투자액 분의 수익, 투자액 분의 수익을 수익률로 말하고, 아무런 부연 없이 수익률이라고 말하면 주로 기대 수익률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투자의 기준이 되는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투자 결정할 때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기대 수익률은 다른 표현으로는 내부 수익률이었습니다. 그 자체에서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은 마른 수익률이지만 투자의 기회비용이었고, 수익성 지표는 기대 수익률이고 비용성 지표는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구 수익률은 수익률자 붙었지만 투자의 기회비용이다. 그리고 수익률이라고 말하면 기대 수익률을 가리키는 거다.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기대 수익률이 크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의 관계, 위험과 요구 수익률은 비례 관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도 비례 관계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전혀 없으면 무위험률 한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험이 있다면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이 더해지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전혀 없을 때 수익률 또는 투자란 결국 은행의 정기예금이라든가 국채 이런 것에 관한 투자를 말하는데, 사실 진정한 의미의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는, 위험이 어느 정도 따르는 이런 의미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위험률까지 더해지는 거다. 요구 수익률은 그래서 위험이 있다면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이 더해지는 요구 수익률이었고, 인플레가 예상된다면 인플레율까지 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포트폴리오 위험과 포트폴리오 수익을 이야기하면서, 포트폴리오 수익은 기대 수익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로 이야기를 했고, 포트폴리오 위험은 분산 투자,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는 것, 구성 자산 수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상관계수가 음액값을 갖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최적 포트폴리오의 선택과 관련해서는 효율적 프론티어는 평균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 선택된 대안들을 연결한 선으로 위로 볼록한 우상향의 모양이고, 이는 투자자가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도 비례관계라는 걸 그림으로 그리는 게 위로 볼록한 우상향의 효율적 프론티어였고,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무차별 곡선으로 표시가 되는데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의 모양을 갖게 되는데, 이는 투자자가 위험 회피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 계산에서는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거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데,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는 것을 미래 가치의 계산이라고 말하고 할증 개념이 사용됐습니다.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계산을 할인 개념이었고, 즉 현재 가치의 계산이며 할인 개념이 사용됐었습니다. 내과계수에 세 개가 있는데, 일시불의 내과계수, 연금의 내과계수, 감채균계수가 있었고, 현재 가치 계산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가 있었습니다.
역수관계를 찾으면 일시불끼리는 역수였습니다.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역수였지만 연금끼리는 서로 역수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연금의 내가계수는 가까운 감책인계수와 역수고 연금의 현가계수는 가까운 저당상수와 역수였습니다. 은행에 목돈 넣어놓고 기간 말에 찾는 걸 정기예금 찾는 금액이라는데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사용했고, 은행에 나누어서 돈을 넣고 기간 말에 찾는 것, 일정 금액씩을 나눠서 넣고 기간 말에 찾는 것은 정기적금 찾는 금액이었는데 연금의 내가계수를 사용했습니다. 대신 일정 기간 후에 목돈 마련하기 위해서 적금을 불입하는 것, 적금 불입액을 계산할 때는 감채윤계수가 필요했고, 은행에서 돈 빌리고 갚는 것, 융자 상환액을 계산할 때는 저당상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빌리고 갚는 거 계산할 때는 저당상수인데 좀 이따 우리 금융과 연결해서 원리금 균등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갖고 남은 거 못 갚은 거 미상환 저당장금을 계산할 때는 연금의 현가계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저당상수, 연금의 현가계수 구분을 여러분이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일시불의 현가계수라는 것도 있는데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개념. 그래서 계산은 하지 않았고 세 가지만 있었습니다. 분류하는 것, 관계, 서로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활용하는 것, 이렇게만 딱 이야기를 했어요. 현금 흐름의 측정은 현금 수지의 측정인 건데, 현금 흐름의 측정은 영업의 현금 흐름, 운영 단계 때 영업의 현금 흐름이 있었습니다. 유입은 총, 순, 전, 후, 제일 마지막에 후, 따라서 총, 순, 전, 후가 들어오는 유입이었고, 빠져나가는 유출이 사이사이에 있었는데 공영부소가 빠져나가는 유출이었습니다. 빠져나가는 유출을 우리는 빼기를 차감이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처분 단계 때는 지분 복귀액 계산이었는데 매순 전후가 유입이었고 빠져나가는 유출이 매미자였습니다. 매미자는 차감입니다. 그리고 영업소득세 계산에는 순영업소득부터 계산할 수도 있고 세전연금 흐름부터 계산할 수 있는데, 순영업소득부터 계산하는 걸 순대이감, 세전연금 흐름부터 계산하는 건 세대원감해서 과세대상 소득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세율을 곱해서 세금 구했는데, 순대이감이나 세대원감에서는 세금 공제 대상이 되어지는 이하고 감, 이자 지급액과 감가상각액만 마이너스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의 경우는 어떤 것들이냐? 승수법과 수익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승수법, 수익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비율분석법, 그 다음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또는 현금 흐름 분석법, 그리고 부동산 금융의 용어 및 기초 개념, 그 다음에 고정이자율 저당과 변동이자율 저당, 그리고 저당의 상환 방법, 그리고 프로젝트 금융, 주택연금, 부동산 증권 및 저당의 유동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주차를 잘못 썼어요. 계속 지금 오늘 6주차 학습 주제입니다. 오늘 6주차 맞죠? 그래서 6주차 학습 주제. 요거 잘못 썼네. 발견을 못했어요, 제가.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으로 갈까요? 329페이지 열어주세요. 책 열으셨어요? 네. 보시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본서 갖고 다니셔야 돼요. 지금 기본서 체킹 오늘 유독 많이 할게요. 안 가져오신 분들이 꽤 계셔서 기본서 체킹 유독 많이 할게요.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으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으로 가면 여러분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고요,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고려하는 방법은 몇 개? 네 개. 어떤 거냐 봐요. 순영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현가회수기간법. 이건 되게 힌트네. 여러분 현가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그렇죠. 현재가치 줄임말. 현재가치, 미래가치라는 말은 이미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뜻이죠. 그래요. 그런데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고려하는 방법에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얘네 세 가지를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 그래요. 할인자가 또 들어갔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들이죠. 할인. 따라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얘도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네 개만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네 개가 있고,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승수법, 수익률법,
비율분석법, 단순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을 평균회계 이익률법이라고도 부르고 회계적 수익률법이라고도 부르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고려하지 않는 방법. 고려하지 않는 방법에는 이렇게 두 가지는 어림셈법이라 해서 좀 이따 다룰 겁니다. 그럼 9개네요. 9개를 외우지 마시고 고려하는 방법 4개만 기억하시죠. 4개를 기억할 때 앞으로 그냥 제가 이렇게 3개 할 때는 순순해 이렇게 할까요? 순순해, 순순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3개는 순순해라고 할 거예요. 순순해. 그러면 순순해는 뭔지? 수는 수년가법, 수년제 가치의 줄임말, 수년제 가치법. 그 다음에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거기다가 현가 회수기간법, 순순의 현입니다. 4가지 순순의 현. 앞으로 순순의 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순순의 현. 그런데 제가 사실 이렇게 좀 암기에 관한 측면을 그 전에 강의하면서는 많이 강조했어요.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부담감을 좀 팍팍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암기를 좀 하긴 해요. 장점이 뭐냐면 이제 뭐 암기하세요. 그럼 암기를 하잖아요. 그럼 공부를 한 것 같아. 뭐가 남아 있으니까 공부를 한 것 같은 느낌은 들어. 근데 그게 사실은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 솔직히. 그렇다고 문제가 나왔다고 잘 푸는 것도 아니고 모의고사 풀 때 그냥 부담감을 너무 많이 주는 거야. 그 초창기에 막 되게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가서 안 하시더라고. 되게 열심히 나오다가 그래서 제가 약간은 오래 지켜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 초창기 되게 열심히 해. 막 되게 열심히 해. 오전도 하고 야간도 하고 막 되게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안 나와 드디어. 그 다음에 또는 뭐 조상들 계속 만나고 있거나 막. 처음에는 되게 열심히 하니까 제가 어제 되게 열심히 했나 보다. 오늘 개론 오기 전에 준비 이렇게 하느라고 열심히 했나 보다. 한 번은 이해를 하고 다음번에도 그래 오늘도 그렇게 했나 보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이분은 스타일이 우리나라 전형적인 우리나라 사람 스타일이구나. 제가 아는 거죠. 왜? 용두삼이 아시죠? 용두삼이 초반은 되게 열심히 나중엔 되게 흐지부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과를 이루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꾸준히 끝까지 가는 게 되게 중요해.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너무 부담을 드리지 말자. 너무 부담 드리지 말자. 그래서 막 외우라는 말 너무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또 단점이 뭔지 아세요? 수업은 들었어요. 그런데 끝에 가니까 남는 게 없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끊임없이 들어. 마치 남는 게 없는 게 제 책임인 것처럼 막 말하시는 그 얘기를 들어야 돼. 그래도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담 갖지 않는 게 제일 좋다.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그냥 들으세요. 잊어버리는 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보시고 순순의 현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아셨죠? 자, 한 번 했어요. 근데 기억을 한 번에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에 걸쳐서 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반복의 기적을 만드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에 받고 제가 누차 말하지만 기본 강의 때는 사실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초점은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도 너무 없어. 그래서 풀지도 못하고 사실 또 이 기출 문제는 회차별에서 좀 더 지난 회차긴 했기 때문에 기본수에도 없는데 한번 보여는 드려요. 자, 22의 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근데 이런 이제 어쩌나 문제를 한 번 더 풀면 기억이 좀 오래 가니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제가 할인 기법 아닌 거 골라봐라. 그러면 화폐 시간 가치 해당되지 않는 걸 골라봐라. 그러면 순순해잖아. 그게 순순해가 고려하는 거니까 얘 고려하지 않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고려하지 않고 얘도 고려하지 않잖아. 그러면 순순해. 그다음 하나 더 보태면 현이 뭔데? 현가 회수기간법이잖아요. 그냥 회수기간법 하면 무조건 단순이거든. 아무런 말 없이 회수기간법은 단순 회수기간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현가는 꼭 현가란 말을 붙여야 돼. 그러니까 이걸 보고 현가는 고려되니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해당되지 않는 걸 골라보시오. 그럼 니은하고 미음이라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고를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순순의 현을 기억하면 된다 그 말이죠. 순순의 현. 됐나요? 자, 그만큼만. 더 이상 많이 하지 마시고 이 문제 또 어디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지 마요. 제가 없다니까. 없어. 그냥 제가 하나 보여드리는 거라고. 기출 중에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 다음에 이제 330페이지 계속 이어갈게요.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을 먼저 해보자고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을 먼저 해보자고요. 그 중에서 어림셈법을 이야기할 겁니다. 어림셈법은 다른 말로 경험셈법이라고 하는데 말이 뭐냐면 어림잡아 대충 짐작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2하고 3단계 말해봐요.
취득, 운용, 처분. 근데 취득, 운용, 처분인데 운용이 5년이라고 해봐요. 그럼 운용 5년이면 5년 동안 수입을 연 단위로 계산한다면 이렇게 5번 계산해야 돼. 그리고 처분할 때 처분 계산 또 해야 되고, 그러면 총 계산 6번 해야 되니까 일단 계산이 복잡하다는 거지. 계산이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내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내냐면 1년만 운용한다고 해요. 그럼 1년만 운용한다 그러면 운용 단계 한 번 계산하고 처분할 때 한 번 계산. 그래도 2번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다 이렇게 취득, 운용, 처분을 다 계산하거든요. 계산이 복잡하다고. 계산이 복잡을 하니까 실무에 쓰기가 어려워요. 이 실무에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처분 소득을 계산하지 않아요, 일단. 그러니까 운용 소득도 10년이라도 10년간 계산하지 않고 한 해가만 계산해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첫 번째 거가 무조건 똑같다고 가정해. 다시 말하면 매년 똑같다고 가정해서 어림잡아 짐작해. 다시 한번 합니다. 처분 소득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운용 소득 첫 해 것만 계산해서 어림잡아 짐작한다. 그게 뭐다? 어림셈법이다.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어요. 그걸 어림셈법이라 그래. 질문이요. 화폐의 신가치 고려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여러 해 따진다고? 한 해 것만 따진다고? 한 해 것만 따진다고. 그래서 단순하다고요? 복잡하다고요? 단순하다고요. 지금부터 단순한 거 할 겁니다. 단순한 거 어떤 분이 복잡하고 뭐 단순한 거 아셨죠? 네, 한 해 것만 가고 따집니다. 승수법입니다. 잘 봐요. 자, 승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승수가 뭐냐? 원리, 아주 기초적인 원리 이야기합니다. 기초에서 설명했고 기본에도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산수, 초등학교 아이들 배우는 이야기까지 넣지만 이제 어느 순간 가면 그런 거 놔요. 저런 거 저 안 한다고 저런 거. 바로 우리 시험 문제 풀 것만 갖고 얘기한다고. 그래 알아봐야 되는데 그때 가서 그게 뭔가요? 왜 그걸 설명해 주지 않나요? 9월 달에 가서 물어보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자, 10이라고 합시다. 거기다가 이렇게 2를 곱했어요. 그러면 20이 됩니다. 이때 곱해지는 수 2를 뭐라고 한다? 승수라고 그래요. 승수란 말은 곱해지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승수고 20은 10의 몇 배란 얘기? 2배. 그러니까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수를 승수라 한다. 그럼 여기다 10이 소득입니다. 소득액을 두고 여기다가 투자액을 둡니다. 그러면 이게 승수니까 결국 투자액은 소득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수. 소득액은 투자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수를 승수라 한다. 그러면 여기다 2천만 원을 두겠습니다. 여기다가 1억을 둘게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뭐예요? 5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한 해 거 소득이랬죠. 한 해 거만 따졌죠. 그러면 이제 1억을 투자했고 한 해 거 소득이 2천만 원이면 그렇게 2천만 원씩 1억을 다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몇 년이란 뜻? 5년. 아, 그러니까 승수는 무슨 뜻이다?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란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승수의 의미는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 회수 기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회수 기간은 짧을수록 유리하다, 길수록 유리하다. 짧을수록 유리하니까 승수는 작을수록 유리해요. 회수 기간 원래 자본 회수 기간 이렇게 말하고 줄여서 그냥 회수 기간이라 하는데 별거 아니고 투자에 소요된 자금을 그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서 모두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 투자한 돈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승수는 회수 기간이고 작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이 식을 제가 이렇게 바꿀 거예요. 승수는 나누기 할 거예요. 그러면 소득액 분의 투자액 이렇게. 그래서 승수는 항상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여러분 투자액이 더 큰 돈이었어요? 소득액이 더 큰 돈이었어요? 한 해가만 따지니까 투자액이 더 큰 돈이었다고. 그래서 분자에 더 큰 돈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승수는 분자값이 더 큰 게 일반적이에요. 몇 배인가를 나타내니까. 수익률은 분모값이 더 큰 게 일반적인데 승수는 분자값이 더 큰 게 일반적이고 분모의 소득, 분자의 투자액을 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승수를 쓸 때 되게 우리가 분수로 된 개념들은 되게 분자의 명칭과 의미를 따라 갖다 붙여요. 근데 승수만큼은 분모의 명칭을 따라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념할 것이 제가 소득을 쓸 때 여기다 총소득을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투자액을 쓰려면 총소득과 짝꿍인 투자액이 무슨 투자액이죠? 총투자액. 따라서 총투자액을 여기다 쓴단 말이죠. 그러면 얘의 명칭을 말할 때 분모의 명칭을 따라서 승수라 붙인다고. 그럼 여러분이 붙이세요. 총소득 승수라고 이렇게 붙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원리 설명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쓸데없는 거 베끼지 마시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계속 베끼고 계셔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은 막 베끼시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해를 위해서 초등학교 거 설명드렸다고. 그런 건 안 나와 시험에. 그런 거 베껴놓지 마시라고. 자, 지금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한 번 더 할게요. 놓치신 분을 위해서. 자, 만약에 제가 여기다 세전 현금 흐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짝이 뭐야?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그러니까 제가 총수는 총투자액, 전후는 지분 투자액. 오늘 또 복습합니다. 좀 이따가. 그러면 이건 무슨 승수예요?
세전현금 흐름 승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수를 갖다 붙이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엔 수익률 할게요. 잘 보세요. 수익률은 아까 좀 전에 우리 승수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고 여기다 숫자가 뭐였죠? 5가 들어갔고 이게 승수라고 그랬죠. 그래요. 근데 이 위치를 바꿔 써볼게요. 1억을 여기로 보내고 2천을 여기다 보냅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5분의 1 들어가겠지. 그럴 때 5분의 1을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로 몇 퍼센트예요? 20%. 이걸 수익률이라 그래. 그러니까 승수와 수익률은 역수예요. 이해 가셨어요? 승수하고 수익률은 역수다. 그리고 수익률은 당연히 클수록 유리하다. 자, 그다음 그렇다면 승수와 수익률은 역수관계이고 이때 얘는 투자액이었고 그럼 거기다 수익률을 곱해주면 이게 바로 뭐다? 소득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익률이란 뭐분의 뭐냐? 투자액분의 소득액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말하는데 얘는 클수록 유리하다. 따라서 분모가 투자액, 분자는 수익, 말하자면 소득액이 들어간다. 앞으로 투자론에서 소득과 수익은 같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수익률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수익률이라는 개념하면 우리가 그냥 수익률하면 기대 수익률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은 맞지만 우리가 투자는 몇 단계를 거친다? 3단계를 거칩니다. 어떤 3단계를 거치냐면 첫 번째, 취득, 두 번째, 운용, 세 번째, 처분 이렇게 3단계를 거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취득, 운용, 처분 이렇게 3단계를 거칩니다. 취득, 운용, 처분의 3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처분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처분소득을 따지지 않는다. 운용소득 한 해가만 따지는 수익률이다.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수익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어떤 수익률을 말하고자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수익률을 말할 때 한 해가만 따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의 경우는 그냥 어떤 것의 수익률이 20%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수익률은 한 해가만 따진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기대 수익률이 아닙니다. 보실까요? 자, 다시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총, 순, 전, 후 이거 유입이죠. 그리고 공, 영, 부, 소가 유출이죠. 그런데 제가 유입인 얘가 소득이자 수익이죠. 다시 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 소득이자 수익이죠. 이거 산출입니다. 그러면 그냥 나오는 거 아니랬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메모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절 보세요. 투입 들어가는 거고 산출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나올 거 아니냐고. 그러면 총수는 무슨 투자액과 연결된다 그랬죠? 총투자액으로부터 산출되는 거랬죠. 그 짝을 맞추세요. 앞으로 총수는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이렇게. 적어놓지 말고 머리에다 넣으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머리에 넣을 수 없어. 왜? 지금 잊어버릴 거니까. 그냥 종이에 적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머리에 넣으라고. 그리고 잊어버리라고. 그럼 다음에 또 머리에 넣고 잊어버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종이에 쓰고 그리고 나중에는 머리에 안 넣어. 물어보면 모른대. 아니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래도 종이에 썼으니까 안 넣어도 된다고. 종이에 썼으니까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 메모했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 계속 할 거니까 머리에 두세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지금 넣는 겁니다. 좀 이따 물어보면 모를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지만 머리에 두세요. 그렇게 계속 하자고. 제가 또 하고 반복해 드릴게. 저는 참을 수 있어. 여러분이 합격할 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합격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총수는 총투자액. 그러면 전후는 지분투자액이지. 왜? 이게 은행한테 갈 돈이잖아. 그럼 은행한테 갈 돈은 은행이 투자했기 때문에 가져가겠지. 그럼 은행이 투자한 돈을 뭐라고 불렀죠? 은행이 투자한 돈 저당 투자액이라 그랬지. 저당 투자액의 대가로 이건 가져가는 거지. 그러면 순영업소득에서 은행이 가져갈 돈 빼고 난 나머지는 내 거잖아. 내 거를 무슨 수익이라 부른다 했죠? 지분 수익이지. 그러면 지분 수익이지. 그러면 지분 수익이니까 지분 투자액으로부터 산출되는 거겠지. 그래서 앞으로 총수는 총투자액, 전후는 지분 투자액 이 짝을 잘 기억하라는 거지. 그래놓고 얘네들을 분모로 하고 얘를 분자로 한 걸 승수라고 한다고요. 제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얘를 분모로 하고 얘를 분자로 한 걸 수익률이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승수에 관한 측면을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반대로 승수에 관한 측면을 이야기할 건데 조금 전에 자, 여기 항목에서 투자한 돈이 분모고 수익이 분자란 말이에요. 이게 수익률이란 개념이지.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돈이 1억이고 수익률이 2천이라면 수익이 2천이니까 20%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이게 투입, 이게 산출이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수익의 경우는 이쪽 거를 뭐라고 하고 투입을 하고 이쪽 거를 산출이를 할 거란 말이죠.
이쪽 거를 투입이라고 하고 이쪽 걸 산출이라 할 것이. 이건 수익률이고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할 때는 승수라 부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승수를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에듀윌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자, 승수.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총이 2개니까 총 그냥 하나만 합시다. 총 나오는 게 총. 그다음 뭐가 나오지? 아니 총이니까 그다음 수익이 뭐냐고. 순. 그다음에 뭐죠? 전. 그다음에 뭐죠? 후. 총순전후잖아. 총이 2개고 가능총하고 유효총이 있고요. 총순전후가 유입이죠. 그러면 여기 총소득이 나왔다면 분자는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 돼? 총투자액이지. 그리고 얘를 붙이는 명칭 잘 봐봐요. 절대 메모하지 말고 여러분이 따라서 말로 해보란 말이에요. 속으로. 자, 이게 무슨 투자액이지? 무슨 승수지? 총소득 승수라고 말하란 말이에요. 그다음 여기는 승수 무슨 투자액이죠? 총투자액. 그다음 무슨 승수죠? 순영업소득 승수란 말이에요. 여기는 투자액이 무슨 투자액이죠? 지분 투자액이죠. 그러면 여기 무슨 승수죠? 세전현금 흐름 승수죠. 다시 여기는 지분 투자액이지. 그러면 여기는 무슨 승수죠? 그죠? 세후 현금 흐름 승수라고 갖다 붙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분모가 A면 그걸 뭐라고 붙이면 돼? A 승수라고 말하면 돼. A잖아요. 그럼 A 승수 이렇게 말하면 돼.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분모가 A면 A 승수 이런 식으로 말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갖다 붙이면 된다. 근데 이 4개의 승수 중에 대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순소득 승수가 대표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통 다 회수기간을 의미하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자본회수기간이 얘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소득 승수를 보통 자본회수기간이라고 불러. 그래서 앞으로 자본회수기간 그러면 주로 뭘 많이 쓴다? 순소득 승수를 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승수는 클수록 유리해졌어요? 작을수록 유리해졌어요? 작을수록 유리해졌죠. 회수기간이니까. 그럼 이제 여기다 수익률을 이야기해 보자 말이죠. 수익률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수익률에서 한 해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한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을 할 때는 취득 운영 처분을 다 따진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한 수익률은 한 해만 따진 거야. 왜? 이거는 일종의 뭐다? 약식이 약식. 다시 말하면 뭐 하려고? 계산하기 편하라고 때려 맞추는 어림잡아 짐작하는 방식. 그러니까 얘는 수익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네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실무적으로 쓸 때 수익률 개념이고 이론적으로 말할 때 수익률을 보면 전부 다 기대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심화 때 제가 또 얘기한다 그랬어요. 근데 계산을 갑한테 하라고 해도 그렇게 하고 을한테 하라고 해도 그렇게 하고 병한테 하라고 해도 그렇게 해. 누구든 다 똑같이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한다고. 그러면 자 짐작컨대 갑, 을, 병, 정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그게 주관적 수익률일 것 같아? 객관적 수익률일 것 같아? 객관적 수익률이지.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 수익률이야.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인데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 계산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별로 강조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강조하면 막 헷갈리거든.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막 앞서가려고 그러면 안 돼. 차근차근. 근데 여기서 말한 수익률은 한 해 것만 따진 거라니까요. 한 해 것만.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요. 우리 이런 거 있었지. 총자본 수익률 이런 거 했죠. 했잖아. 그럼 이제 분모는 무슨 투자액이 있어? 느낌상 봐도 총이니까. 그리고 총 투자액이 와야지 이렇게. 총 투자액이 와야 되죠. 그리고 여기는 수익이 무슨 수익이겠어? 무슨 수익? 총자본 수익. 이런 거 적지 마실래요? 적지 마세요. 총자본 수익입니다. 그냥 제가 다 이유가 있어서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이런 걸 쓰잘데없는 거 적지 마시고 잘 한번 봐보세요. 놓치지 마시고. 이거잖아요? 그리고 율자 나오잖아요. 그럼 계산할 때 곱하기 100을 하면 돼. 어떤 땐 100하고 어떤 땐 100 안 하나요? 계산할 때 곱하기 100 하시면 되고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표현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하지 말고. 이게 총자본 수익률.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 이거 취득 운영 처분 다 따져 안 따져? 언제나 다 따지는 게 원칙이라니까. 취득 운영 처분을 다 따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더하기 뭐였지? 운영 단계 때 뭐였지? 운영 단계 때 나오는 소득을 뭐라고 부른다 했어? 네 글자로. 아니 운영 단계 때 소득 나오는 걸 뭐라고 부른다 했죠? 인컴 게인. 인컴 게인을 뭐라고 부른다 했어? 소득 이득이라고 했어. 처분 단계 때는 뭐라고 그랬죠? 네, 캐피탈 게인, 자본 이득이라고 그랬어. 이 두 가지 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몫으로 오는 지분 수익과 은행 몫으로 가는 저당 수익의 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액 내 돈으로 투자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률이 같다는 거야. 전액 내 돈으로 투자하면.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념학과선 총 자본 수익률은 취득은행 처분을 다 따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수익들은, 지금부터 하는 수익들은 처분소득을 안 따진다고. 운용소득 하나 것만 따지는 약식이라고, 약식. 얘랑 이런 개념과 차이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수익률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의미상 이놈의 역수도 수익률의 개념이긴 한데 여기서는 안 따져. 그럼 어디서 따지느냐? 비율분석법에서 따져. 그럼 얘 빼고 얘네 세 개만 역수로 따지는데, 역수라고 그랬으니까 관계도 역수로 따지는데 이놈의 역수가 뭐냐? 종합자본 환원율이에요. 근데 종합은 총이라고. 종합은 총이고 그 다음에 환원율이 들어가는 건 다 수익률이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종합이 뭐고 총이고 환원율이 들어가는 게 전부 다 수익률이라고.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은 유념할 것이 이것은 뭐냐면 분모는 총투자액이야. 그 다음에 분자에 총수익 말고 순수익이 와야 되는데 순수익은 세 개가 순수익이에요. 얘도 순수익, 얘도 순수익, 얘도 순수익이라고. 그런데 이 순수익은 부채를 빼지 않은 순수익. 그러니까 비용만 뺀 순수익. 근데 거기서 부채까지 뺀 순수익을 세전이라 그래. 세금까지 뺀 수익을 세우라 그러고. 제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쓴다고. 그러면 갑돌이의 연봉 얼마라고 말하면 대개 세전소득이게 세후소득이게 세전소득을 쓴다고. 제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익 그러면 총수익 개념보다 순수익 개념 하면 이렇게 세 개를 쓰는데 얘를 순수익 개념으로 쓸 때가 되게 많아요. 거기에 내 몫으로 가는 것 하는 말이 나오려면 부채를 빼야 된다고. 그럼 얘가 나와. 그런데 최종적으로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 하면 세금까지 빼야 된다고. 그래서 얘네 셋을 순수익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순수익, 수익률에 관한 개념을 쓰기 위해서 분자에 들어갈 순수익은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총의 개념이기 때문에 순영합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념할 것은 앞으로 종합이 총이다. 그러면 무조건 분모에 총투자액이 온다. 환원율자 들어가는 건 다 수익률이다.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서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자, 이거 지우면 또 기억 못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를 10번쯤 시간차를 두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20번쯤 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와 얘의 차이를 지켜보세요. 헷갈려. 말도 비슷하고. 그런데 얘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한 해만 따진 거랬죠. 얘는 취득은행 처분을 다 따진 거라 그랬지.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말이 비슷하게 갖고 나 헷갈려요. 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두 개,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라고요? 취득은행 처분을 다 따지는 것. 여러분 전액 내 돈으로 투자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 우리 지분 수익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지분 수익률. 이거 자기 자본 수익률이죠? 그럼 지분 수익률입니다. 그럼 분모가 뭐지?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잘 봐요. 그 다음에 분자는 뭐죠? 지분 수익, 지분 수익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지분 수익이 뭐냐면 총자본 수익에서 뭘 뺀 거죠? 저당 수익을 뺀 거지. 저당 수익은 은행이 가져가는 거고, 은행 입장에서 투자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는 돈이지. 은행은 받는 돈인데. 그럼 내는 돈이 뭘 내냐면 이자를 내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자 지급액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자 지급액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 지분 수익과 저당 수익을 합한 게 총자본 수익인 거 맞죠? 근데 문제는 내 돈과 남의 돈, 내 돈 4천, 빌린 돈 6천 이렇게 투자했다면 얘하고 얘가 달라. 근데 전액을 내 돈으로 투자했다면 얘와 얘가 같은 말이지.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전액 내 돈으로 투자했다면 이게 없는데 이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액 내 돈으로 투자했다면 지분 투자액이 총 투자액이고 지분 수익이 총자본 수익이지. 전액 내 돈으로 투자하면 둘이 같단 말이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액 내 돈으로 투자했을 때는 전액 내 돈으로 투자할 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20% 했다니까. 총자본 수익률도 20%였고 1억을 투자하면 2천만 원 수익이 나오니까 그때 자기 자본 수익률은 20%였어요. 총자본 수익률도 20%였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 돈은 4천만 원이고 빌린 돈이 6천이라네. 그리고 거기에 이자율이 10%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600만 원에 이자가 있는 거지. 그럼 2천만 원에서 600만 원을 뺐더니 1,400만 원이었네. 그러면 여기가 4천만 원, 여기가 1,400만 원이어서 35%로 계산했지. 그럼 내 돈하고 자기 자본하고 타인 자본이 다를 때는 총 자본 수익률은 20%가 되고 지분 수익률은 35%가 되는 거지. 달라지지. 그러면 지렛대 효과 크기를 말하라. 그러면 그전에는 자기 자본 수익률 전액 내 돈으로 할 때는 20%였는데 부채를 사용할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은 35%로 바뀌었으니까 20%인 게 35%로 15%포인트만큼 증가했죠. 그렇게 자기 자본 수익률이 그만큼 증가하는 효과 크기를 지렛대 효과 크기라고 한다 했죠. 돌아봅니다. 이렇게 총 자본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은 취득은행 처분을 다 따진다. 그런데 얘는 처분 소득 한 해 거만 따진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의 역수를 하려고 저렇게 장황하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부를 한 가지만 배우면 안 헷갈려. 근데 유사한 말을 비슷하게 또 하나 배우면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근데 공부가 덜 되면 안 헷갈려. 두 개 다 모르니까. 근데 공부가 점점 되면 될수록 헷갈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간혹가다 질문하실 때 우리 질문방에서도 질문하실 때 헷갈려요. 이건 나쁜 징조 아니야.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징조야. 그 단계를 지나고 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알게 돼요. 여러분 공부가 좀 돼야 헷갈림도 있어요. 자 볼까요? 뭘 말하고 한다고요? 여러분 이놈의 역수. 그게 지분 배당률이야. 그럼 지분 배당률이 뭔데? 지분 투자자 몫으로 배당되는 몫인데요. 내가 가져가는 몫이란 뜻이야. 그럼 내가 가져가는 몫은 알다시피 이 순수익에서 뭘 빼야 된다? 부채 뺀 거. 그러니까 지분이니까 분모가 지분 투자액이고 분자는 당연히 부채 뺀 게 뭐죠? 세전현금 흐름이죠. 그러면 이 말하고 뭐가 헷갈려? 지분 수익률이 또 헷갈리네. 지분 배당률과 지분 수익률이. 근데 지분 배당률은 뭐라고 그랬죠? 한 해 것만 따진 거라 했지. 한 해 것만. 근데 얘는 뭐라고 그랬죠? 취득은행 처분을 다 따진 거라 했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좀 하면 지분 배당률하고 지분 수익률이 헷갈린다니까. 그래서 뭐냐면 지분 배당률하고 지분 수익률하고 같은 말인가요? 물어본다고. 달라. 이건 뭐라고 그랬죠? 실무에서 쓰는 것으로 한 해 것만 어림잡아 짐작할 때 쓰는 개념이라고. 이건 취득은행 처분을 정교하게 다 계산할 때 쓰는 개념이고 아무런 말 없이 우리가 수익률에 관한 개념을 할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저건 뭐 할 때 쓴다고? 실무적으로 쓴다고. 지분 배당률 이렇게. 뭐의 역수다? 세전현금 흐름승수의 역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 몫이란 말 할 때는 이걸 쓴다고. 그런데 말이죠. 거기에 세금까지 빼고 했어. 그건 세후 수익률이라고. 그럼 세후 수익률이니까 분모는 지분 투자액이고 분자는 세후 현금 흐름이 되는 거죠. 제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따지면서 한두 번 반복하시면 나중에 가려도 여러분이 이걸 찾게 됩니다. 총자본 수익률이네, 총이네, 분모 총투자액이네, 그리고 위에 수익 나오려면 순영업소도 나와야 되겠네. 지분이니까 지분 투자액, 당연히 세전현금 흐름, 세후니까 지분 투자액, 세후 현금 흐름.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면 7개를 딱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개가 중요하긴 하지만 시험에 특히 잘 나오는 것은 이 중에서 대표가 예. 그 다음에 이 중에서는 이 둘. 그러면 지금 몇 개 강조했죠? 3개. 따라서 순소득 승수, 종합자본환원율, 지분배당률이 시험에 특히 잘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에 대입할 건데 기출문제 대입할 겁니다. 개입하기 전에 잠깐 봐요. 여러분의 차이점을. 이거 같죠? 분자 같잖아. 분자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뭐가 달라? 분모가 달라. 그렇죠? 분모가 다른데 총소득하고 순영업소득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여기 분자가 똑같다. 그런데 분모가 다르다. 세전하고 세후만 다르다. 그걸 이제 해볼 거예요. 이제 문제 2개 다룰 건데 그 다루면서 문제 2개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제가 할 거고 지금은 먼저 순소득 승수부터 먼저 해보자고요. 자, 순소득 승수를 자료를 갖고 구한 거예요. 그럼 순소득 승수는 순영업소득이 분모라고. 그렇죠? 분자는 총투자액이네. 그럼 분모가 뭐라고 얼마? 금액 얼마? 순영업소득이니까 10억. 분자는 총투자액 얼마? 100억. 그러면 10억분의 100억은 숫자 얼마? 10. 이렇게 됩니다. 제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10을 답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거 주면 금방금방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단순해서 틀리고 어려워서 틀리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비율 분석법으로 갈게요.
어림생법은 끝났고 비율분석법도 한 해과만 따집니다. 비율분석법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가치분의 융자액.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가 있는데 부동산 가치가 1억이라고 합시다. 근데 융자를 얼마 받았냐면 5천만 원 받았다 합시다. 그러니까 융자 받은 금액. 이건 부동산 가치.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무런 말 없이 부동산 가치는 투자 가치를 말하는 거다. 시장 가치를 말하는 거다. 시장 가치를 말하는 거야. 이 부동산 가치, 시장 가치. 시장에서의 객관적 가치. 투자 가치는 꼭 투자 가치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시장에서의 객관적 가치, 총 투자액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론에서 말하는 부동산 가치는 시장 가치고 총 투자액과 같다. 이게 총 투자액이다. 그러면 1억 투자해서 5천만 원, 요거 1억 투자한 돈이고 그 중에서 5천만 원 빌린 돈이고.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치가 1억짜리 부동산인데 5천을 빌렸단 말은 내 돈이 얼마란 뜻? 5천, 빌린 돈 5천, 1억을 우리는 50% 대부비율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대부비율과 똑같은 말, 대부비율과 똑같은 말,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담보 인정 비율, LTV 이게 사용합니다. 다시 대부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담보 인정 비율, LTV. 그냥 LTV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LTV가 대부비율이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개만 제가 써놓은 겁니다. 대부비율, LTV,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담보 인정 비율. 부채 비율을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이란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인데 자기 자본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자본이라고 한다 그랬죠? 타인 자본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 부채라고 한다 그랬죠? 자본분의 부채입니다. 자본분의 부채. 그러면 여기를 가봐요. 여기를 봐봐요. 여기 내 돈 얼마라 그랬죠? 내 돈 5천. 요거 빌린 돈 5천. 그래서 총 투자액 1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 돈 5천, 빌린 돈 5천이니까 맞추겠습니다. 자기 자본 5천, 타인 자본 5천. 그러니까 몇 퍼센트지 곱하기 100 하면 이게 숫자가 1이니까 100%. 그러니까 대부비율이 50%면 부채비율이 100%. 이거 아시겠죠? 나는 알려줬는데 대부비율이 50%대 분수 왜 그렇게 100%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을 한 번만 더 설명합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이게 이렇게 되면 왜 100%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이 생각보다 매년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봐봐요. 자, 부동산 1억. 근데 6천만 원 빌렸대. 융자를 6천만 원 받았대. 그러면 일단 여기 퍼센트 몇 퍼센트? 60% 곱하기 100 하면.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다고. 근데 내 돈이 얼마란 뜻? 4천. 6천 빌렸으니까. 6천 빌려서 1억짜리 샀으면 내 돈이 4천이란 뜻 이 속에. 내 돈 4천, 빌린 돈 6천. 그러면 여기다 쓸 때 여기다 4천, 내 돈이니까. 여기다 빌린 돈 6천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1.5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1.5에 곱하기 100 하면 150%.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이렇게 약간 올라가면 부채 비율은 아주 많이 증가한다. 그럼 대부 비율이 약간 증가하면 부채 비율은 더 많이 증가한다. 맞아 틀려?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총부채 상환 비율을 잘 들으세요. 총부채 상환 비율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라 그래. 이걸 DTI라 그럽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라 그러고 DTI. 이건 뭐다? 요게 담보 능력을 나타내려면 이건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업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대선 후보들이 LTV 어떻고 DTI 어떻고 이렇게 토론하잖아. 국민들 알아들어야지 무슨 말인지. 나는 전거 한 개도 몰라. 그러면 안 되죠. 알아들어야 돼요. 일반인들이 다 알아듣거든. 일반인들이 다 알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다? 총부채 상환 비율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 그 사람의 소득 대비 그 사람의 부채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득, 이 사람 연간 소득액이에요. 그리고 부채, 얼마 갚는가 연간 부채 상환액이에요. 이게 총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뭘 나타낸다고? 상환 능력을 나타낸다고. 그런데 LTV나 DTI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얼마나 대출받느냐? 즉 LTV나 DTI 제약하에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 시험에. 그러면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아셔야 나중에 이 식과 이 식을 변형해서 그 답을 쉽게 구하는 법을 알려드려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기출문제를 풀려면 장황해서 한 1분 넘게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보통 사람들은 1분 다 걸립니다. 근데 우린 15초 내 풀어. 15초 내 푸는데 15초는 진짜 넉넉하게 들인 시간이야 진짜. 웬만한 사람들은 다 5초 내 풀기도 해요. 그렇게 알려드린다고. 그러면 그렇게 쉽게 풀 수 있도록 알려드릴 때 요령이거든. 그런 요령 내지는 노하우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려면 말을 알아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우리는 뭘 연습하고 있고 이야기하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암묵적 지식을 우리가 취득하기 위해서 형식적 지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약간의 뭔가를 공부해 놔야 나중에 알아들을 수 있다. 문제 풀 수 있다. 찍기신공을 발휘하려면 내공이 있어야 돼. 내공이 없으면 찍기신공을 딱 찍으면 맨날 답을 뭐 조삼모사 조금 모르면 3번 찍고 뭐 아예 모르면 4번 찍으라고 맨날 그런다니까. 근데 이 찍기신공을 발휘하려면 지금부터 이렇게 내공을 자꾸 쌓아놔야 착착 찍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다시 한번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뭐라고? 담보 능력, 상환 능력, 담보 능력. 요거는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거다. 이건 담보 가치잖아. 부동산의 담보 가치. 이 사람의 이건 소득이니까 그 사람의 갚을 수 있는 능력,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그래서 LTV는 담보 능력을, DTI는 상환 능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LTV와 DTI 한 대 짝으로 같이 하셔야 돼. 자, 그다음 부채 감당률이란 게 있어요. LTV와 DTI는 주거용 부동산에서 대출 가능한 금액을 구할 때 쓰지만 DCR은 부채 감당률, DCR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 가능한 금액 구할 때 많이 씁니다. 얘는 LTV하고 DCR을 연결합니다. 자, LTV하고 DTI는 주거용 부동산, LTV하고 DCR은 상업용 부동산, 상가 건물. 그러면 얘는 뭔데?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입니다. 의미는 무슨 뜻인데?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 부채 서비스액이 뭐라고 그랬죠?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이 뭐죠? 원금 더하기 이자. 내가 매년 갚는 원금 더하기 이자. 우리는 계산을 연 단위로 이야기는 하지만 혹시 시험에서 월 단위로 물어보면 그냥 월 단위로 하면 돼. 그럼 매월 갚는 원금이자, 매년 갚는 원금이자. 따라서 그게 뭐다? 부채 서비스액. 자, 그러면 여러분 유념할 것이 만약에 부채 서비스액이 1,000원인데 순영업소득이 1,200원이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감당하고 돈 남아 모자라. 남아. 그럼 1.2처럼 1보다 크단 말은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고 돈 남는다. 부채 감당 능력이 있다는 뜻 없다는 뜻. 있다는 뜻. 그런데 만약에 얘가 1,000원인데 800원이면 감당할 수 있어 없어? 없죠. 200원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1.1보다 작은 숫자인 0.8 같은 숫자가 나오면 이거는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 모자란다. 이거는 감당할 능력이 있다. 갚고 남는다. 이거는 부족하다. 이건 남는다. 이건 부족하다. 1보다 크면 남는다. 1보다 작으면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 내 돈을 빌려간 사람이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내 돈을 빌려간 사람이 내 돈을 갚을 능력이 있기 바래 없기 바래. 있기 바라니까 1보다 크기 바래 1보다 작기 바래. 그래서 금융기관은 차입자의 부채 감당 능력,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길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말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위치 바꿀 때 여러분은 이걸 위치 바꿀 때 얘하고 위치 바꿀 때 위에 거하고 바꿔야 등호가 성립해, 아래 거하고 바꿔야 등호가 성립해. 언제나 아래 거하고 바꿀 때 등호가 성립해. 분수에서 얘하고 위치를 바꿀 때 등호가 성립해. 위에 거하고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분수가 남의 집에 갈 때는 건방지게 위로 가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밑으로 간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야 등호가 성립한다. 그러면 위치 바꿀까요? 부채 서비스액은 부채 감당률분의 순영업소득. 이식 바꾼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식이나 위치만 바꾼 거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럼 앞으로 순영업소득을 DCR로 나눠주면 부채 서비스액이 돼. 그러면 여기에 식 하나 더 제가 앞으로 끌어올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을 식을 만들어 드려요. 한 줄로 착. 그러니까 10초, 15초밖에 안 걸리는 뜻이에요. 계산 못하면 계산기 누르면 순식간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리는 게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 나중에 가서 식을 만들어 드렸더니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바꾸나요? 이걸 이렇게 왜 바꾸나요? 그러는 거. 그럼 물어보면 골치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게 초등학교 때 몇 학년 때 배웠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모르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고 또 잊어버렸으면 또 하고 계속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그런데 내가 반복했는데 기억이 안 되니까 지친단 말이에요. 지치지 마셔야 돼요. 지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스스로한테 힘내라고 말하고 지치지 않아야 돼요. 반복에 지치지 않는 사람이 성취한단 말이에요. 다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번엔 채무불이행률.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총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 요거 들어온 돈 총액, 요거 나가는 돈 총액. 그런데 나가는 돈 가운데 공실 및 불량부채는 왜 안 쓰나요? 그거는 내 돈에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받은 돈이니까. 그러면 왜 세금은 여기 없나요? 세금은 이 사람이 과세 대상 소득일 때만 세금을 내는 거니까.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과세점 이하면 세금 안 내거든. 그때 이후에 세금이 계산되는 거니까. 따라서 요거는 나가는 돈 총액, 요건 들어온 돈 총액. 그런데 얘가 같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의미해. 이쪽이 크다. 그러면 들어온 돈이 큰 거고 이쪽이 크다. 그럼 나가는 돈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손익분기점을 의미한다. 그다음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총소득 승수 역수인 것은 어디서 안 다루고 수익률법에서 안 다루고 비율분석법에서 다룬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아까 총소득 승수가 뭐였냐면 총소득분의 총투자액이었잖아요. 총소득 승수가 총투자액분의 총투자액이었잖아요. 그걸 뒤집는 거지. 그러면 총투자액분의 총소득이 돼야 되는데 총투자액과 부동산 가치는 같으니까. 따라서 총투자액분의 총소득, 총투자액과 부동산 가치는 같다. 뭐의 역수다? 총소득 승수 역수다. 그럼 또 뭐라고 말해? 아우 용어가 비슷한 말이 너무 많이 헷갈려요. 총자산 회전율, 총자본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은 말 그대로 분자가 총자본 수익이 와야 돼요. 그리고 분모는 총투자액. 그런데 총자산 회전율은 뭐의 역수냐면 총소득 승수 역수, 총투자액분의 총소득을 가리키는 것, 총투자액분의 총소득을 가리키는 것. 그래서 부동산 가치분의 총소득을 총자산 회전율이라 한다. 이렇게 한번 또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영업경비 비율은 총소득분의 영업경비입니다. 총소득에서 영업경비 차지하는 비율. 그러면 총소득은 1억인데 영업경비가 4천만 원이면 영업경비 비율은 40%. 총소득은 1억인데 영업경비가 5천만 원이면 영업경비 비율은 50%. 말뜻 잘 알아두십시오. 그런데 여기 총소득 둘 다 총소득인데 이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을 쓸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을 쓸 수도 있습니다. 가능을 쓸 수도 있고 유효를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총소득은 상황에 따라 가능 총소득을 사용할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게 가능 총소득이 될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이론적인 총소득인 가능 총소득을 쓸 때보다는 실제적 총소득인 유효 총소득을 쓸 때가 많습니다. 유동비율에서 유동자산이라는 게 있고 유동부채라는 게 있는데, 일단 용어가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단기부채를 가리킵니다.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이 유동비율인데요. 요 유동비율은 기업의 단기부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단기부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유동자산이 더 크다는 뜻이니까 유동자산이 부채를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을수록 지불 능력이 있다. 기업의 현금 동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유동비율은 기업의 현금 동원 능력을 나타내는 비율이 유동비율이다. 이렇게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다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에 적용하기 전에 우리 지금 제가 평면적으로 쭉 이렇게 비율을 나열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더 중요한 게 대부비율, 총부채 상환비율 한 세트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총부채 방금 같이 대부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 요 한 세트 LTV, DTI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부채 감당률이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부채 감당률이. 그리고 그만큼은 아니지만 기억할 게 채무 불이행률도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3개 강조했습니다. 자, 대부비율과 그 딸린 식구들,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그 다음에 요 2개가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은 그만큼은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중요도가 많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 다 나왔으니까 한 번씩은. 자, 그럼 문제에다 대입할게요. 두 번째 문제를 볼 겁니다. 틀린 걸 고르래요. 여러분, 동일한 투자안이니까 투자액이 똑같이 1억이라고 같다고 합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하고 총소득 승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순소득 승수 분자가 뭐였지? 총투자액. 총소득 승수 분자가 뭐였지? 그래요. 그렇게 머리가 안 돼. 머리가 안 뜬다가 시험 문제 딱 보잖아.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게 다 소용없다고. 여기 내 걸린다고. 이건 제가 그랬잖아. 이게 분모잖아. 이게 분모예요, 아니요? 분모예요. 그럼 무슨 투자액이냐고. 총수는 무슨 투자액이냐고. 총투자액. 이거 분모잖아. 이거 분모잖아. A 승수는 A가 분모잖아. 이거 분모잖아. 그럼 총은 분자가 무슨 투자액이냐고. 그래, 둘 다 총투자액이잖아. 제가 그랬잖아. 총수는 총투자액이라고. 총투자액 분자가 똑같네. 그럼 분모만 다르네. 그러면 총소득이 크겠어? 순소득이 크겠어? 총소득이 크겠지. 그럼 분수는 분모가 크면 분수가 커져, 작아져? 작아지지. 그러면 그렇게 놓고 보면 순소득 승수가 커, 총소득 승수가 커? 순소득 승수가 커. 이렇게 말 알아듣는 분이 있고 뭔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잘 봐요. 이게 총소득 승수잖아. 제가 누차 말했잖아. 총소득 분모 따라간다고. 이거 보고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 많다니까. 이거 보고도 자 총소득 분모에 들어가잖아. 총투자기 분자잖아. 그러면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인 순영합소득이 분모잖아. 분자 총투자기잖아. 그쵸? 그러면 얘하고 어느 게 더 크냐는 거지. 총소득이 더 커. 그렇잖아. 그럼 분수는 분모가 클수록 분수는 작아지잖아. 이거하고 분자랑 똑같은데 분모가 얘가 더 크니까 이쪽의 분수가 더 작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순소득 승수가 더 크다. 1번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나 그래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다고 제가 화내지 않아. 진짜로 여러분 대개에서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있으면 가서 물어보잖아요. 다 알아. 그런데 여러분은 모른다고 화내지 않아. 또 설명할 거야 제가. 괜찮아. 이거 올해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강의하면서 진짜 사람 정말 많이 됐어요. 와이프가 막 칭찬해. 착해졌다고. 두 번째, 잘 봐요.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전연금 승수하고 세후연금 승수가 있어요. 그러면 질문이요. 이 분모가 뭐예요? 아니 분모가 그렇죠. 세전 이게 항상 분모값 명칭 따라가는 거야. 세전 현금 수지 또 그게 현금 흐름이야. 그게 세전 현금 흐름, 세전 현금 수지가 분모예요. 그럼 무슨 투자액이고? 지분 투자액. 요거 분모. 세후 현금 흐름 또는 세후 현금 수지가 분모예요. 분자는 지분 투자액 똑같잖아 이렇게. 그러면 세후 현금 흐름은 세후 현금 세전 현금 흐름이 세전 현금 수지고 세후 현금 흐름이 세후 현금 수지인데 분자는 똑같잖아. 그러면 세전이 커, 세후가 커. 세전이 크지. 그러면 분수는 분모가 클수록 분수는 작아지니까 세후 현금 흐름 승수가 크죠. 맞아 틀려? 잘 봐. 이 글자를 잘 보라고. 맞아 틀리냐고. 잘못돼 있잖아. 반대로 돼 있잖아. 세후가 커야잖아. 그런데 세전이 세후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잖아. 잘못 읽은 거지. 그러니까 세전 승수보다 크다 이라고 바꿔줘야지. 2번 틀렸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이러는 과정을 우리가 갈 거라고 앞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자마자 여러분이 알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멀고도 험한 길을 계속 가야 된다고. 흔들리지 말고 굳굳하게. 그런데 나중에 잘한다니까. 여러분 잘해요. 정말 잘한다고. 나중에 가서 막 85점 나왔어요. 정말 잘하셨네요. 그러면 저는 어떤 걸 기대하고 교수님 덕분이에요. 이것도 좀 기대하는데 제가 좀 잘해요. 그래요. 참 잘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 그다음 LTV 담보 인정 비율을 한다 했잖아요. 통해서 투자자가 재무 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내 돈이 얼마, 빌린 돈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말이야. 알 수 있잖아. LTV가 60%면 내 돈이 얼마야? 그러니까 내 돈이 얼마냐고. 자, 근데 우리가 1억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니까 1억을 기준으로 해서 말해봐. LTV가 60%다. 그 말은 내 돈이 얼마란 얘기야? 4천, 빌린 돈이 6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돈 40%, 빌린 60%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재무 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출의 내용을 전부 다 강의에 반영하고 있다고. 짜임새 있게. 그러면서 계속 반복할 거예요. 나중에 또 계산은 계산대로 몰아서 다뤄드리고 또 하고 우리 계속 반복할 거예요. 내가 했는데 반복했는데도 답을 틀린 나를 위로하세요. 계속 끌고 가셔야 돼.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시험 때까지. 아셨죠? 우리 이렇게 내용 다뤄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쉬었다가 회수기간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시죠.